지구 쌍둥이를 발견했다 이런 기사 곧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진짜로. 곧 나올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거의 생각을 해요. 확신하는데요. 아, 언제 그래서. 그 시기가 문제지 이제 네. 곧 나올 겁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요건 이제 그래서 최종 결과고요. 이거 왜 최종 결과라고 했냐면 아까 이렇게 초점을 다 맞춘 별은 한 군데서만 맞추는 건데 실제로는 기기들이 여러 개잖아요. 4개가 달려있는데 저렇게 왼쪽에 near spec, 중간에 near cam, nearest, 그다음 오른쪽 위에 미리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들에서 각각에서 초점이 잘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작업을 해가지고 다른 기기들에서도 초점이 잘 맞게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거울 정렬이 끝난 다음에 결과 사진을 갖다 이렇게 공개를 또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별들을 하나씩을 뽑았죠. 이 각 이미지에서. 그래서 초점이 잘 맞은 걸 확인할 수 있게끔 저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지금 아까 움직이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떻게 천체를 찍냐 하는 게 저 밑에 있는 FGS, Fine Guidance Sensor라고 하는데 쟤들은 이제 실제 과학에 쓰이는 기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을 추적하는 데 주로 쓰는 기기예요. 그렇지만 똑같이 그 카메라는 똑같이 생겼어요. 저렇게 우리 니얼캠이나 니리스랑 비슷하게 생겼고 그렇게 추적하는 데 주로 쓰이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월 12일 날 공개된 이미지들과 이제 데이터를 갖다 보여드린 건데 제일 처음 요거는 보시면은 이것도 공개됐는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이해가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건 다른 거랑 다르게 어떤 카메라를 찍은 이미지가 아니라서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주가 흐름이 아, 나 진짜 주가 흐름인 줄 알고 속 쓰렸다. 진짜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분광을 한 건데 뭐냐면은 이렇게 빛을 갖다가 프리즘으로 이렇게 태양빛을 하면은 이렇게 쫙 빛이 퍼지잖아요. 그렇죠. 파장에 프리즘처럼. 따라서. 네. 그래서 그걸 위에 분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눌 분, 그다음 빛광 이렇게 써가지고 빛을 나눈다는 얘기인데 파장에 따라서 쫙 나누는 거예요. 분광을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막 중학교 때인가 실험실에서 하면은 뭐 어떤 성분이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뭐 불에 태우고 그러면은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원소를 갖다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와스프 96b라는 그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그런 그렇죠. 관측을 한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근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걸 갖다가 관측을 했냐면요.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린 건데 이제 행성이 저렇게 별 앞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별빛이 원래는 그냥 별빛만 쭉 와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 별빛이 저렇게 행성의 대기를 통과를 해요. 저렇게 살짝. 예. 근데 그거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이제 관측을 하면은 그 별빛이 말하자면 행성의 대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행성에 있는 그런 성분이 그 스펙트럼, 그러니까 분광한 그 스펙트럼에 딱 나타나게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행성의 대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카본 모노옥사이드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있고 물이 있고 막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고 특히 적외선의 저런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그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성에는 뭐 이런 성분이 있고 저런 성분이 없다 뭐 이런 걸 갖다 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지구와 비슷한 행성의 그런 대기가 있다면은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지금 이건 관측한 게 아니에요. 이게 관측한 게 아니고 이렇게 모습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뭐 산소도 있고 오존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대기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성의 대기를 관측했는데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지구랑 비슷한 성분이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생명이 살 가능성도 있어.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은.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그건 시험적으로 관측을 한 거고 수증기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되더라라는 걸 보여준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분광을 해가지고 그 행성의 대기에 이런 게 있어서 여기는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스펙트럼에 의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의해서 앞으로 알려질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분명히 발견을 할 겁니다. 네, 저도 장담을 하는데 지구형 행성 그러니까 우리 지구와 비슷한 대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외계 행성이 5,000개가 넘게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들 중에서도 지금 지구와 비슷할 거라는 후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사이클 1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사실은 저도 한번 내보고 싶어가지고 뭐 어떤 것들을 내나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있더라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또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지구 쌍둥이를 발견했다 이런 기사 곧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진짜로. 곧 나올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 그 시기가 문제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네요. 네. 제임스 웹으로. 그럼요. 네, 요건 이제 별의 일생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그 다음 이미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러면은 태양 정도 되는 질량의 별, 우리 태양 같은 별은 어떤 식으로 이제 탄생을 하냐면은 저렇게 별 탄생 성운이라는 데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죠. 그런 데서 이제 가스들이 모여가지고 원시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태양이 된 다음에 태양으로 쭉 살다가 바깥에 점점 죽어갈 때쯤 되면 이제 바깥이 팽창을 해가지고 적색 거성이라는 게 돼요. 그렇죠. 왼쪽에.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대기를 날려버리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행성상성운의 모양이 돼요. 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별은 백색 외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천천히 식어가고 네. 행성상운에서 나온 그 가스들은 다시 다음 세대의 별들이 태어나는데 재활용이 됩니다. 리사이클이라는데 저 재활용을 하면서 또 별탄생 성운이 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좀 더 무거운 별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보여드린 건데 초신성으로 폭발해서 블랙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중성장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별탄생 성운이랑 행성상 성운을 갖다가 하나씩 찍었잖아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이게 그 별탄생 성운의 한 가지 예예요. 그래서 여기서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이고 밑에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별들이 말하자면 태어나고 있는 별들인데 별이 태어날 때는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외선 빛을 막 내뿜어요. 이게 뭔가 막 활동적으로 막 내뿜는데 그러면 이제 주변에 가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 이온화시켜요. 우리 옛날에 막 그 온도가 높아지면 막 이온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 파란 부분은 이제 가스들이 막 굉장히 막 다 이온화가 된 그런 그렇죠. 경우이고 밑에는 이제 별 탄생을 할 때 또 먼지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현관 먼지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그맣게 보이는 그런 이렇게 주머니 같은 모양들이 있어요. 왼쪽에 그렇죠. 이렇게 왼쪽 중간쯤에 보시면 그런 게 별들 하나하나가 그 먼지를 밀어내면서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저렇게 이렇게 산맥처럼 마치 먼지를 전체로 밀어내는 아름다운 모양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 경계가, 그러니까 먼지를 밀어내는 경계와 이온화된 가스의 경계가 예쁘게 경계가 져가지고 저렇게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깎아지고 밀어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렇게 산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지구 산맥이랑 비슷하네요. 침식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퇴적도 되고. 예, 퇴적도 되고. 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이런 뭐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너무 예술 작품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네. 다른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자연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생겨날까. 이런 저것도 고온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온도가? 여기서 지금 온도는 그렇게 입혔어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더 온도가 높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요. 네. 신기하다. 반대 예.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적외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장 그냥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온도가 높은 거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파란색,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빨간색, 중간은 노란색 이렇게 색깔을 입힌 거예요. 여러 가지 필터를 써서 찍은 다음에 그렇게 합성을 한 거예요. 이온화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여쭤보셨는데 이온화가 된다는 건 우리 원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소 원자 같으면 수소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뜨거우면은 얘가 떨어져요. 전자는 전자대로 있고 핵은 핵대로 있고 이렇게 돌고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서 따로따로 돌고 있는 상태, 다 흩어져 있는 상태, 플라즈마처럼 있는 상태, 그런 거를 이온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이 이온화가 된 지역이었죠. 아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된 게. 그러니까 뜨거운 거죠, 그 지역이. 예, 그래서 별의 탄생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별의 죽음도 그렇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행성상 성운으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양 질량 정도 되는 별이 이렇게 바깥에 가스를 불어내면은 저런 모양이 생겨요. 이렇게 원래는 아주 동그란 모양으로 예쁘게 생길 수도 있는데 저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근적외선이고 오른쪽은 중적외선이거든요. 그 다른 파장에서 찍은 거예요. 오른쪽에 중적외선 사진을 보면 더 이제 깊이 볼 수 있는데 안에 잘 보시면 별이 두 개예요. 왼쪽에 그렇죠. 빨간 별이랑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 왼쪽에 빨간 별이 바로 그 태양 질량에 죽어가는 별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가스가 이제 불어나와가지고 저런 예쁜 모양이 된 거고 오른쪽의 별은 그 별 주위를 서로 돌고 있는 별이거든요. 쌍성이에요. 말하자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돌면서 이뤄진 쌍성계인데 그래서 저렇게 불규칙한 모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그랗게 생기는데 그런 예쁜 그 구 모양이 되는데 저렇게 쌍성이 돌면서 흐트러뜨려요. 중력을 갖다가. 그러면 이제 찌그러지기도 하고 막 저렇게 되면서 왼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막 층층이 겹겹이 생긴 것처럼 보이시죠? 네. 바깥쪽이. 그게 이제 한 번에 별이 불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이렇게 단계적으로 불어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생겨요. 네, 한번 확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번 뿜었다가 또 쉬었다가 뿜었다 쉬었다 하느라고 저렇게 바깥으로 맨 바깥으로 밀려난 가스도 있고 저것도 마찬가지로 별이 죽어갈 때는 가스와 먼지를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내뿜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쁜 행성상 성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봐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예, 요건 이제 스테판의 오중주, 스테판스 퀸텟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은하를 잘 보시면 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로로 있고 그다음 왼쪽에 하나, 5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중주라고 불러요. 이게 마치 5개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해서. 근데 실제로 저게 오른쪽에 네 은하들은 같은 거리에 있는 은하들로 서로 막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런 난리가 나는 은하들이에요. 그래서 네. 서로 가스나 이런 걸 교환하는 게 잘 보이는데 왼쪽에 따로 떨어지는 은하 보이시죠? 이렇게 좀.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은하는 훨씬 가까이 있는 은하예요. 실제로. 상관이 없는 은하예요. 오른쪽이랑. 그런데 얘가 그냥 시선 방향에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리를 재보니까 왼쪽에는 4천만 광년이고 오른쪽의 은하들은 3억 광년 정도, 8배 정도 멀리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사람 시선에 앞에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뒤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표현이 이상한데 뒤에 사람들 머리가 크면은 이렇게 좀 비슷한 거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 뒤에 식으로, 있는 예. 게 엄청 크다는 왜 그런 거 거네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맞아요. 예. 우윤희 사막 같은 데 가면은 트릭 사진 찍잖아요. 저기다 병뚜껑 놓고 사람 올라가고 막 그렇죠, 그런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딱 거기 있는 것처럼.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왼쪽 보이시면은 별이 다 막 이렇게 분해가 됐죠. 네. 하나하나. 그렇죠. 자세하게. 근데 오른쪽은 보시면 별이 하나하나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네, 그것만 비교해봐도 왼쪽은 훨씬 가깝기 때문에 별이 다 분해돼 보이는 거예요. 네, 아, 그러네요. 예, 반면에 오른쪽은 멀기 때문에 별이 좀 뭉뚱그려 보이는 거고. 그리고 왼쪽은 빠르게 말하면 이제 4천만 광년 훨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되게 작은 은하예요. 근데 이제 비슷해 보이는 거죠. 뭐 워낙 가깝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것들은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그러니까. 은하죠. 우리 은하보다도 큰 은하들이에요. 저 네. 뒤에 있는 은하들은. 예, 요거는 이제 첫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맞아요. 공개한 그 이미지죠. 그래서 은하단 이미지고 중력 렌즈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노란색 은하가 있죠. 저게 이제 은하단에서 가장 질량이 높은 은하고 그 은하단을 찍은 거예요. 실제로는 은하단이란 건 뭐냐면은 은하들도 사이좋게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모여 살고 별들도 모여 살지만 은하단도 이렇게 모여 사는데 그 은하단을 찍었고 근데 뒤에 배경에 있던 은하들이 저 훨씬 뒤에 멀리 있던 은하들이 중력 렌즈라는 효과에 의해서 앞에 그 은하단이 렌즈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빛이 오면서 굴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이면은 저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다 그 배경에 있는 은하들이에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 이렇게 길게 좀 은하 모양이 다 흐트러지는 이렇게 동그랗게 배경에 있는 은하들이 마치 중력에 의해서 렌즈 효과가 일으켜져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빛이 도달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일단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간색을 보이거든요. 네. 이건 적색편이라는 그런 좀 개념이 있는데 더 멀어질수록 점점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빨간 은하들은 전부 다 훨씬 거리가 먼 배경에 있는 은하들이고 그 다음에 앞에 노란색 은하들이 바로 은하단에 속해 있는 그런 원래 은하들이고 네. 이렇게 찌그러진 저 부분이 이제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는 은하가 동그랗게 안 보이고 이렇게 찌그러져서 막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네네네. 저런 은하들이 이제 보이지 않아야 될 은하들이 빛이 모이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저렇게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비교적 가까운 은하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 촬영한 은하들인데 왼쪽에 아주 멀리 있는 은하 그냥 하나만 지금 예로 들은 건데 여러 개가 저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은하단에 의해서 렌즈 효과를 일으켜요. 원래는 빛이 그냥 옆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운데를 모여요 다시. 그 렌즈처럼 우리가 렌즈를 하면 이렇게 빛이 모이잖아요. 네.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관측이 되면은 아까 그런 모양으로 막 휘어져 있는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원리인데 상대성 이론 중에 하나인데 빛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휘거든요.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중력이 묻혀있으면 이렇게 휘어요. 그걸 따라서 그 효과에 의해서 그 중력 앞에 있는 은하단이 워낙 질량이 높기 때문에 뒤에 있던 빛이 오다가 휘어서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퍼져 갔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양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휘어서 우리한테는 안 보여야 되는데 이 퍼져가는 게 이렇게 모여서 우리한테 온 거지. 네, 거기다 증폭이 되고 왜냐하면 렌즈이기 때문에 증폭이 돼요. 그래서 더 밝아져요. 갔어야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안 보여야 되는 게 두 개가 와서 보이잖아. 그러니까 밝게 보이는 거지. 진짜 멋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시 저렇게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 같은 은하예요. 같은 은하죠. 예. 하나의 은하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보이는 그렇죠. 거죠. 같은 은하가 여러 번 찍힌 거예요. 어떤 것들은. 예. 어떤 것들은. 엄청 신기하죠. 대단하다. 예, 이거는 7월 12일 이후에 또 새로 그러니까요. 공개된 사진인데 수리바퀴 은하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원래 저 오른쪽의 은하가 왼쪽에 나선 은하 그 파란 은하처럼 저렇게 생긴 은하인데 왼쪽에 두 은하 중에 하나가 뻥 뚫고 지나갔어요. 중간을. 뻥 뚫고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샥 웨이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충격파가 팍 전해져요. 그래서 점점 밖으로 밀려나면서 저렇게 링 모양을 만들었어요. 바깥에. 근데 그게 이제 샥 웨이브가 점점 어떤 압력을 가지고 빵 밀어내면은 이렇게 가스가 응축이 되면서 이렇게 별들이 만들어져요.
고리처럼. 그래서 저런 예쁜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뻗어나간다고 그래서 그게 수레바퀴 은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바퀴살 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저 가운데. 오른쪽 게. 그래서 수레바퀴 은하라고 부르고 저 왼쪽 두 은하 중에 천문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저 아래쪽 은하가 둘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는데 아래쪽 은하가 이렇게 중간에 오른쪽에 은하를 갖다가 뻥 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저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다음 있어요. 장 주시면요. 딱 보시면은 이제 뭔가가 하나가 지나간 거야. 그 은하의 충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임스 웹 이후에 어떤 망원경이 있는지를 갖다가 또 한 두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또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이거 차세대 우주망원경 1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로만 스페이스 텔레스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2026년 10월 이제 발사 예정이고 이 망원경도 이제 STSCI에서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낸시 그레이스 로만이라는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지게 됐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1960, 70년대에 당시 나사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최초의 여성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칩 사이언티스트라 그래가지고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굉장히 업적이 많았어요. 이분이 특히나 허블 우주망원경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줬고요. 이게 거울의 직경은 2.4m로 허블 우주망원경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훨씬 작아요. 그 외부 우주망원경보다. 그리고 가시광선에서 근적외선을 관측할 것이고 얘도 L2 궤도에 갈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왜 거울이 작냐면은 더 멀리 보고 깊이 보는 방법보다는 더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허블이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영역의 100배에 해당하는 영역을 갖다 한 번에 관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주로 하냐면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 같은 걸 연구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영역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지 보여드린 건데 이게 이제 NGC 1851이라는 거는 구상 성당이에요. 별들이 사이좋게 모여 살거든요. 저렇게 동그랗게 모여 사는데 그게 이제 저렇게 가운데 보여 있고 여기서 이제 저 NGC 185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면 HST 그 다음에 JWST 이렇게 써있죠. 네. HST라고 써있는 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영역이고 JWST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그 영역이에요. 한 카메라로. 네. 저렇게 작은 영역을 찍는데 그 로만 스페이스 텔레스콥은 왼쪽에 그 하얀색 여러 개의 박스로 보이시죠? 저만큼 영역을 한 번에 찍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찍네요. 한 번에. 한 번에 저만큼을 이렇게 굉장히 큰 영역을 찍는 게 목적이에요. 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영역을 찍어가지고 여러 가지 천체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은하들을 갖다가 관측을 할 수 있는 한꺼번에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좀 쓰이는 망원경입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인데 이제 차세대 우주망원경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아직 2039년 계획된 것도 아니라서 발사 희망이고요. 희망. 아직 먼 미래니까. 근데 거울의 직경이 8m 또는 55m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영상 보이시잖아요. 똑같이 조각 거울 디자인인데 제임스 웹으로 한 번 접은 거를 성공했더니 저렇게 막 야심차게 여러 번 접네. 거의 무슨 공상과학, 지금은 공상과학처럼 저런 식으로 두 번을 갖다 접는 저런 그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불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실제로 좀 관측하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허블 우주망원경이랑. 근데 이 망원경은 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했던 화장대랑 거의 똑같은 그런 영역을 관측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진정한 후계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아니고 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외부 행성계를 저렇게 엄청난 망원경으로 외부 행성계를 이제 직접 촬영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뭐 스펙트럼 이런 것만 뭐 분광해가지고 스펙트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촬영을 해서 정말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갖다가 저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2039년이니까 굉장히 지금으로서 먼 미래긴 하지만 앞으로는 저런 망원경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앞으로 가능성, 현실성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처음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채 올라가기 전에부터 계획을 했죠. 그렇죠. 계획을 했는데 이제 올라갔거든요. 지금부터 차분차분히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30년 걸렸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덜 걸리고 앞으로 한 15년 이렇게쯤이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2022년이니까. 제임스 웹 성공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기술도 더 발전할 거고요. 박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출연해보신 소감. 영광이었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는 시간이었고. 저희가 종신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때마다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예 계약은 필요하시던 노예 계약까지 이제 맺을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들어오실 때마다 계속 요청을 드려서 여러분들 현장의 얘기 또 그때는 되면은 또 많은 연구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음번에 들어오실 때는. 예,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또 어떤 뒷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린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걸로 한번 계속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